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좀 길었네요. 네, 길 수밖에 없었죠. 저 나름대로 이 첫 번째 주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충실하게 전달이 안 되고, 좀 말이 꼬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좀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역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재판 폭주하는 검사 이유는 뭐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총 5갈래로 진행되고 있고요. 재판부 배당으로 치면 한 3덩어리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김용, 정진상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대장동 본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이게 크게 세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한 대여섯 개, 뭐 최대 8개까지로 이렇게 재판이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이 대장동 재판에서 검사들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크게 3덩어리 또는 좀 조금 잘게 자르면은 5덩어리로 지금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재판 일정이 꾸준히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김용, 정진상 사건입니다. 이 김용, 정진상 사건 같은 경우는요, 한 주에 2번 정도씩 재판이 열리는데, 각각 2사건마다 2번씩 열리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열린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지금까지 유동규가 그 증언을 했고,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남욱, 그 다음에 그 정민용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지금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만배가 다시 나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에요. 여튼 가장 속도감 있게,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가장 좀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용, 정진상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들에게 불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검찰들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니 해도요, 유동규죠. 유동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전에도 좀 말이 좀 엇갈리고 진술이 좀 앞뒤가 안 맞고 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좀 진술이 엇갈린다, 영 이상하다, 신빙성이 영 떨어지네 라고 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김만배가 등장을 해서 김만배가 법정에서 이 유동규의 그간의 진술이 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딱 못 박으면서, 그래서 김만배로부터 사실상 거짓말 제기로 낙인 찍히고 난 다음부터 이 유동규의 진술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3주 전에
뭐 아프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중단하고 한동안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칩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나가고 싶은 유튜브에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열심히 떠들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 3주 만에 재판에 복귀를 했는데 유동규가 3주 만에 재판에 복귀하자마자 이 검사들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검찰이 보통 법정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 법정 자체가 검사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곳입니다. 판사들은요, 상당히 검사들을 신뢰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검사들이 이런 것까지 했겠느냐? 설마 검사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뭐 이런 전제 하에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 한마디로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한 수 접다 일단 뭐 하나 먹고 들어간다.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라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법정에서 언성을 높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지난주에 검사가 2번이나 언성을 높여서 변호인들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언쟁을 했고요.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판부가 나서서 진정을 시키고 중재를 하고 난 다음에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에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검사와 변호인들 사이에는 신경전이 오갔어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대장동 재판 폭주하는 검사 이유는 뭐인데요. 자, 하나씩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검사들이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야, 되게 놀랐어요. 한 번도 되게 특이한 사례일 건데, 그러니까 검사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자체가 검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굳이 승질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야. 변호사들이 승질 부리면 부리지. 하지만 변호사가 승질 부렸을 때 그 재판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함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질렀겠지. 일단 그렇겠죠? 자, 일단 지난주에 보면은요. 지난 한 주 대장동 재판이 총 3번이 열렸는데 그중에 2차례에 걸쳐서 검사들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선 2 재판마다 검사들의 고성이 오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정확하게 하자면 한 번은 유동규, 한 번은 정민용, 요 상태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은요, 2 사람의 증언이 좀 애매했어요. 그리고 2 사람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덧붙여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다소 엉뚱한 답을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변호인이 그 말이 아니고요. 요렇게 이건 이런데요 라고 설명을 다시 하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려는 순간 바로 검사들이 왁 하고 나섭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는데 그러죠? 2번 다 변호인이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벌이고 있을 때 검사가 이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데 검사가 나서가지고 내 질문을 막고 있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변호인 신문 중에 검사가 끼어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도둑이 제발 저렸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습니다. 왜? 상황이 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 사건은 지난 목요일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였습니다.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은 정민용이 아니라 정영학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목요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정영학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영학 녹취록의 주인공이죠. 열심히 김만배를 따라다니면서 혹은 남욱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유동규를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해. 녹음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누구한테 줘? 예, 검사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게 정영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녹취록상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누구? 유동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일당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뒷담화도 해요. 유동규 막 씹으면서 이 대장동 사업이 이제 완전 유동규께 돼버렸어. 유동규 지사업이야, 지사업 완전히. 나는 뒷방이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은 유동규지. 돈은 남욱이 됐는지 혹은 뭐 조우형이 됐는지 김만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것이 대장동이 사업으로서 성공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유동규인 것처럼 비춰지죠. 유동규가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도 관철시켜, 그 다음에 그 수익 구조도 만들어줘. 하여튼 뭐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녹취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정영학의 진술이 작년 재조사 이후 검찰의 재수사 이후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 원래 녹취록상에 보면 유동규가 주인이라며. 너 맨 처음 이 녹취록 들고 검사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니? 유동규 나쁜 놈입니다. 유동규를 처벌해 주세요. 그런 취지로 너 이거 내지 않았니? 유동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영학이 녹취록을 가지고 자수를 하면서 자술서 같은 걸 써요. 또 이렇게 피신 조서 같은 걸 남기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유동규 나쁜 놈, 이 나쁜 놈 처벌해 주세요. 라고 와서 이 녹취록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말을 확 바꿔가지고, 이거 뭐, 유동규 외에 김용 정진상한테 돈 줄 거다. 더 나아가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선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말이 바뀌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네 녹취록 보니까 천화동인 1호 유동규라며. 네 맨 처음에 검찰에 자수하러 와가지고 그때 작성한 신문 조서에 보니까 유동규 처벌해 달래며. 유동규가 돈 다 해먹었다며. 자, 그런데 그때까지 천화동인 1호 주인으로 유동규 말고 다른 사람이 거론된 게 있었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학이 말을 못합니다. 뭐 사실 없었죠. 녹취록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유동규 외에 다른 사람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러면 니는 언제 알았노? 김용 정진상이 있다는 건 니 언제 알았노?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말하냐면 2021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2021년 12월이면 대선 때잖아. 되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선 때라는 건 뭘 말하느냐? 이미 대선 때라서 이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악성 보도들이, 추측성 보도들이 남발될 때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 진짜 주인이다라 뭐 그런 보도가 마구 쏟아질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김만배든 정영학이든 상당히 이 진술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때서야 들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거론된 적이 없었다? 당연히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변호인이 좀 강력하게 좀 질문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검찰이 발끈하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말 시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검찰을 모독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되면. 아니 검찰이 누가 뭐 거짓말 시켰대? 지들이 뭐 재발 저렸나? 도둑이 재발 저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오갑니다.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해요. 잠시만 하면서 저기요 하는데 양쪽에 설전이 오갑니다. 도대체 양쪽이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설전이 막 오가. 그러다가 이제 변호인 쪽에서 정말 열받은 거예요. 정말 열받아서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검사나 변호인이나 이 재판장에 들어오면 동등한 재판 당사자다.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 라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검사나 변호사나 재판에서는 동등한 당사자입니다. 재판 당사자예요.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서 상대방 변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목격이 됩니다만 이 검사들이 이 변호인들을 되게 이 시비를 건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얕잡아 본다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종종 목격이 됐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아니냐? 근데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 지금 유동규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요. 그러다가 또 한마디 하죠. 니하고 내하고는 동등한 당사자야. 어디다 대고 지금 자꾸 승질을 내고 부리고 그래? 라고까지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그 재판장이 직접 중재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변호인이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 거고요. 이런 취지는 뭐 재판상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 측에서 너무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까지 검찰이 굳이 문제를 삼으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중재를 다 한 다음에 그래서야 마무리가 돼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이날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날도 문제는 검찰이 변호인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사실 그 건도 보면은 정면 충돌을 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검찰 측에서 오히려 변호인을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재판 중에, 그러니까 어제 열린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가 계속해서 말이 좀 물립니다. 그래서 말이 좀 보면은 좀 앞뒤가 또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보아왔습니다만 유동규가 사실 법정에서 말이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제법 있었죠.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기왕에 이미 했던 다른 진술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유동규가 자기가 이제 아마 혼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 무슨 렉이 걸리는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약간 말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싸 이러겠죠. 그런 걸 보고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 증인을 비웃지 마라.
라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 유동규였어요. 유동규가 뭐라고 하고 나오느냐? 왜 웃느냐? 왜 실실 웃으면서 나 비웃느냐? 그 나도 그 인격이 있는데 최소한의 인격은 좀 보호해달라, 예의를 좀 갖춰달라 라는 식으로 소리를 한번 질러요. 짜증을,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기보다 짜증을 한번 냅니다. 짜증을 버럭 한번 내요. 자,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죠.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비실비실 웃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유동규를 달래죠. 재판장도 여기서 뭐 변호사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증인이 괜히 오해할 수 있는, 불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넘어갔어. 자, 그런데 이 다음 곧바로 이번에는 검사들이 덤벼듭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재판장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변호사가 증인을 비웃고 있어요. 좀 막아주세요. 그런 거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변호인을 비난하는 그런 언행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발끈한 거죠. 근거가 뭔데? 내가 언제 비실비실 웃었는데? 에? 아니, 검사가 유동규 변호인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비실비실 웃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충돌이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유동규가 툭 하면은 자기가 아마 답변을 하다가 말이 좀 꼬였다 싶으면, 또는 변호인 측에서 너무 기세등등하게 추궁을 한다 싶으면 갑자기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비실비실 웃지 마라, 기분 나쁘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실비실 기분 나쁘게 웃을 정도, 그게 눈에 띄일 정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버럭 소리를 질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번에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전에는 검찰이 직접 유동규를 두둔한다거나 감싸고 돌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검찰까지 나서가지고 유동규를 지원 사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동규의 불만이 아니라 검찰 측의 부당한 공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변호인들도 맞서 싸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니,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검사가 변호인을 마치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치듯이 야단을 치게 되니까 엄청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꽤 언성이 높아집니다. 역시 재판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사실 검찰 측이 버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유동규의 경우는 좀 그랬습니다. 왜? 이 유동규는요, 사실 그동안 이 진술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말을 지어내다가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말이 꼬였느냐 하면은 이 돈을 줬느냐 말았느냐, 얼마를 줬느냐,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금까지 이 정진상 실장한테 뭐 한 4차례 정도 돈을 줬대요. 2013년 설 추석, 그 다음에 2013년 설, 그 다음에 2014년 뭐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총 뭐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건네줬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빚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니 그 돈 어디서 나서 줬노? 라고 물은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나무관대 받아서 줬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나무관대 받은 거 맞아? 라고 물으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2013년 설날 무렵에 돈 줬다. 나무관대에서 2천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그 돈을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욱은 또 그런 진술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뭔데?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말을 뭐라고 바꾸느냐. 하도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줬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변호인은 그래? 그럼 얼마 줬는지는 기억해? 역시 내가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얼마를 줬는지 헷갈리네. 500을 줬나?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변호인이 다시 캐묻습니다. 야, 니 지난번에 진술할 때 보니까 김용한테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린다며 그 돈을 네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며. 그럼 진짜 정진상한테도 준 것도 맞아? 자, 이 부분에서 점점 대답이 궁색해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유동규가 말을 못해요. 자, 변호인이 다시 다그쳐 묻습니다. 1,000만 원 준 거 맞아요? 남욱한테 받아서 준 거 맞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분 가까이 침묵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당한 시간 이 법정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진 적 없었거든요. 유동규가 사실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하여튼 말을 뒷담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던 그 유동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답을 못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결국 판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걸로 묵묵부답한 걸로 답을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자라고 해서 이 심리가 여기까지 질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야. 싸움 날만 했지. 검찰 입장에서는 야 뭔가 한 건 이게 분위기를 좀 뒤집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뭐 기세를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변호인 측의 기선을 빼앗긴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기선을 되찾아오려고 했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검찰이 제 말이 저랬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호인 측의 신문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어김없이 검찰이 폭주를 했고 증인의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 한다거나 또는 증인의 진술이 조금 불명확해질 때 그래서 변호인 측이 이게 질문의 강도를 높일 때 바로 검찰이 버럭하고 덤벼든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더 질문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증인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전 방어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진술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진술 짜맞춰 놓은 거 이런 게 들킬 것이 겁나서 그런 건 아닌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증인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 떠들어 가지고 재판을 망칠까봐 이걸 걱정해서 검찰이 우액한 거라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글쎄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한두 가지 핑계를 잡아가지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판 진행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냐. 혹시 또 재판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검사들이 이렇게 법정에서 깽판 치게 되면은요.
조금 있다가 검사들이, 아니,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 진행을 못해서, 재판 지휘를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생겼다 라면서 대놓고 검찰을 편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사가 바뀌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이 재판부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든 뭔가를 하든 뭐 물건 뭐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잘 만들고 잘 그리고 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고치고 하죠. 그림 잘못 그렸네. 고쳐볼까? 고쳐. 근데 고치다가 안 된다. 고치는 게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이러죠. 지금 검찰이 노리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재판부를 교체하는 거예요. 재판부를 교체하려는 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그럼 재판부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꼬투리를 만드는 거지. 지금 검찰의 이런 태도는 결국에 재판 망치기를 위해서 꼬투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도 비판을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검사 잘한다, 무조건 검사 잘한다 라고 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 뻘짓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지금 엄청 크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 검찰이 이걸로 해가지고 깽판을 치고 그 깽판을 핑계 삼아서 재판부를 교체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